1564년 조선 왕이 거처하는 경복궁에서 과거 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전시가 열렸다. 이미 초시와 복시에서 합격한 33명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었기에 떨어질 일은 없었지만 왕이 직접 주관하는 데다가 순위에 따라 인관하는 품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참가자들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다. 그렇게 긴장 속에서 시험이 치러진 후 순위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33인 중 수석인 장원을 확인한 사람들의 입에서 감탄이 흘러나왔다. 29살의 젊은 나이인 것도 모자라 이미 과거를 여러 번 치렀고 9번이나 장원에 올랐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이 장원의 9번 급제한 인재이자 조선 역사상 최고의 천재로 불렸던 인물이다. 이인은 중종 31년인 1536년에 강원도 강릉부 오죽헌에서 이원수와 신사임당 사이에 삼남으로 태어났다. 이이의 모친인 신사임당은 시, 글, 그림에 매우 능해 사대부들도 그 능력을 인정할 정도였고 그녀의 가문인 평산 신씨 역시 강원도의 대표적인 명문가였는데 증조부는 성균관 대사성, 조부는 영월 군수였다. 반대로 부친인 이원수의 집안은 한미했으며 그 개인의 능력 역시 그다지 뛰어나지 못했다. 이원수는 과거에 여러 번 응시했으나 번번이 낙방했는데 명종대의 권신인 윤원영의 일파에 가담해 벼슬을 얻으려다 신사임당에게 제지당하고 결국 50세가 다 돼서야 한양으로 올라오는 좋은 선들을 관리하는 수훈판관이라는 하급 관직을 얻었다. 이처럼 한미한 집안이었던 이원수가 명문가의 여식인 신사임당과 혼인할 수 있었던 때에는 그녀의 부친인 신명화의 의향이 크게 작용했다. 딸이 시집살이를 할 것을 걱정한 신명화가 일부러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이원수를 대릴 사위로 맞이한 것이다. 이렇듯 아내에 비해 집안도 개인의 능력도 내세울 게 없었기에 이원수는 집안에서의 발언권이 거의 없었고 자식들의 교육 역시 신사임당이 홀로 맡았다. 때문에 이이와 형제들은 부친보다 모친을 더 각별하게 여겼는데 이이는 신사임당의 일생을 기록한 행장을 직접 저술하며 그녀의 예술적 재능과 인품, 지조를 찬양했지만 이원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후 이원수 일가는 강원도를 떠나 본가가 위치한 파주 율곡리로 이주했는데 이때 이이는 자신의 호를 율곡리에서 따와 율곡으로 지었다. 율곡은 밤나무 계곡이라는 뜻인데 이이와 관련된 일화 중 밤나무에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이원수의 집에 시주를 받으러 왔는데 어린 이이를 보고 훗날 큰 인물이 되겠지만 10살이 될 때 화를 당할 상이라 예언했다. 이에 놀란 이원수가 대책을 물으니 스님은 뒷산에 밤나무 1000그루를 심으면 된다고 말했고 이원수는 이에 따라 나무를 심었는데 스님의 예언대로 이이가 10살이 되자 한 승려가 찾아와 아이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원수는 밤나무 1000그루를 심었으니 아들을 줄 수 없다 답했으나 나무를 세본 결과 하나가 말라 죽어 999그루였고 승려는 이이를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이때 옆에 있던 나무가 나도 밤나무다 라고 외치자 승려는 둔갑을 풀고 호랑이로 변해 도망쳤고 이이는 무사할 수 있었다. 이후 그 나무를 나도 밤나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유명한 일화를 남겼을 만큼 이이는 어린 나이에 집안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3살 때 모친 신사임당의 글과 그림을 따라 그렸으며 8살의 나이에 오대조 이명신이 세운 정자인 화석정에서 팔세붓이라는 시를 지을 정도였다. 이렇듯 어려서부터 이이가 총명한 모습을 보이자 이원수와 신사임당은 그가 큰 인물로 성장하여 가문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런 부모의 기대에 걸맞게 이이는 13세라는 어린 나이에 장원에 급제했다. 비록 나이가 너무 어려 진사과 초시에 그쳤지만 이마저도 합격하지 못해 평생을 과거 준비로 보내는 이들이 다수임을 생각하면 천재란 말이 틀리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재능을 드러낸 셈이다. 때문에 가족들은 몇 년만 지나면 이이가 어렵지 않게 장원에 급제해 높은 관직에 오르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이이 역시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출사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유교 경전들과 성리학을 공부했는데 이때 조광조의 제자인 백인걸의 휘하에서 수학했다. 이처럼 이이는 여느 양반과 자제들과 같은 유년기를 보냈으나 16살이 되던 1551년에 큰 비극과 맞닥뜨렸다. 모친 신사임당이 병으로 사망한 것이다. 당시 이이는 평양으로 출장을 떠난 이원수와 함께 있어 모친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는데 훗날 이에 대해 크게 비통해했다고 한다. 성품이 온화했고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글과 그림을 가르쳤던 신사임당의 죽음은 이이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 때문에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이는 모친의 묘소에서 3년상을 지냈다.
삼년상은 그 이름대로 허름한 움막에서 상복을 입고 3년 동안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었기에 당대에도 많은 사대부 집안들이 삼년상을 치르지 않거나 약식으로 지냈는데 이인은 유교 경전에 따라 엄격하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삼년상을 치르고 나서도 이이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모친에 대한 그리움도 커져갔다. 부친인 이원수 또한 이이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생전 신사임당에게 재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그녀가 사망한 뒤 20살 연하의 권씨를 첩으로 들였기 때문이다. 아내와의 약속을 어기고 자식 버린 여자를 첩으로 들인 부친의 행보에 이이와 형제들은 크게 분노했고 권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매일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모친의 사망에 대한 괴로움과 부친에 대한 배신감, 삶과 죽음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이이는 3년상이 끝나자마자 상복을 벗고 금강산으로 향했다.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3년상을 치르는 동안 이이는 우연히 불경을 읽게 되었고 이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입신양명과 가치 현생을 중시하던 유교와 달리 마음의 평안과 내세에 대해 설명하는 불교는 그에게 생각지 못한 길을 보여주었고 이에 이이는 그동안 품어왔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었다. 그렇게 이이는 몇몇 동료들에게만 편지로 사정을 설명한 뒤 불교의 성지로 알려진 금강산에 입산했다. 불교에 귀의한 이이는 몇 년 동안 금강산에서 지내며 삶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했다. 이때도 이이는 그 재능을 아낌없이 드러냈는데 승려들도 어려워하는 불경을 거리낌 없이 읽어내고 해석하여 주변에서 그를 생불이라 칭할 정도였다. 이처럼 불교에 심취한 이이는 석담이라는 법명까지 얻고 불교계 내에서 명망 있는 인사가 되었으나 그의 마음속 한켠에 쌓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결국 불교에서도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한 이이는 다시 성리학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하산했다. 그러나 이때의 행적은 이후로 이이의 발목을 붙잡게 된다. 비록 삭발하고 완전한 승려가 된 것은 아니었으나 유학자의 신분으로 불교에 귀의하고 법명까지 얻었다는 사실은 그가 반대파들에게 이단이라 공격받는 원인이 되었고 때문에 훗날 홍문관 부교리에 제수될 때 이이는 선조에게 선비로서 불교에 물든 잘못을 저질렀으니 높은 직책을 맡을 수 없다는 상소를 올려야 했다. 하지만 선조는 예로부터 저명한 선비들도 불교에 귀의했는데 과거의 작은 실수로 인재를 놓칠 수는 없다.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가상하다 라 말하며 주위의 논란을 일축시켰다고 한다. 하산한 이후 이이는 다시 성리학 공부에 매진하여 21살의 과거를 치렀다. 모친상과 불교 입문 등의 사정으로 중간에 공부를 포기했었지만 이이는 어려움 없이 단번에 진삭과 복시의 장원으로 합격했다. 첫 장원에서 8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비록 그간의 방황으로 최연소 급제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진삭과 초시와 복시를 통과하여 진사가 되었으며 성균관 입학과 하급 관직에 임용될 자격을 얻었다. 또한 진사는 조선사회에서 양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위였기 때문에 관직의 뜻이 없는 학자나 지역 유생들도 진사시에 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이는 단순히 양반 지위를 얻는데 그치지 않고 조정에 출사하는 것을 목표로 3차 시험인 복시와 전시를 치렀다. 이후 2년 뒤인 1558년에 이이는 비정기 시험인 별시에 응시하여 초시에 합격했는데 이때 천도책이라는 답변을 내놓아 조정의 이목을 끌었다. 천도책은 불교와 도교의 사상을 아우르면서 성리학 본연의 논리에도 충실한 답변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감독관이었던 정사령은 우리가 며칠을 고민하며 구상한 문제를 이이는 짧은 시간에 답을 내니 그야말로 천재이다 라 극찬했고 훗날 명예사신 역시 접객을 나온 이이를 보고 그 천도책을 지은 이가 맞냐고 묻는 등 조선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이이는 여러 사대부들의 극찬을 받은 명답을 내놓았으나 이후 열린 복시에서 낙방하고 말았다. 비록 인생에서 처음으로 낙방하는 쓰라린 경험을 했으나 이이는 크게 좌절하지 않았다. 평균 30대 중반의 연령에 과거에 급제하던 수많은 유생들에 비해 이이는 23살의 유망한 청년이었고 천도책을 쓸 만큼 높은 학문적 성취를 달성했기에 가족과 지인들 모두 그가 이른 시일에 과거에 급제하리라 생각했다. 이이 역시 크게 낙담하지 않고 다음 과거를 준비하며 여러 명사들과 교류했는데 이때 퇴계 이황과 처음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이때 이이는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유생이었고 이황은 이미 대학자라 불리며 세간의 존경을 받는 58살의 노인이었다. 당시 이이는 외가가 위치한 강릉으로 향하다가 잠시 안동에 머물렀는데 이황 역시 고향인 안동에서 후학을 양성 중이었다.
두 사람은 이틀간 함께 지내며 여러가지 현실 문제 및 학문을 논했는데 이이는 이황을 대의학자로 정중하게 모셨고 이황은 아들뻘인 이이를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비록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이황은 이이의 재능에 크게 감탄하여 그를 일컬어 후생가외라고 칭하며 높이 평가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황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는데 이를 좋지 않게 생각하던 그의 제자들은 훗날 조정에서 이이와 대립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이는 주변 인사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과거 시험을 준비했으나 26살이 되는 1561년에 또다시 비극을 맞이했다. 부친 이원수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비록 어머니의 사망 이후 여러 일로 사이가 소원했으나 그래도 하나뿐인 아버지의 죽음에 이이는 크게 슬퍼했다. 모친상을 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이는 부친 역시 3년상을 지냈으며 때문에 30이 다 된 29살에 다시 과거에 응시했다. 이때는 전과 달리 문과의 여러 시험들을 두루 섭렵했는데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시험하는 생원시와 본격적인 관료 임용 시험인 대과는 물론 이미 합격했었던 진사시도 다시 치렀다. 보통 생원시나 진사시에 합격한 이후 대과를 치르는 일반적인 방식에 비해 이례적이었다. 그리고 이중 진사시와 복시를 제외한 전 시험에서 장원에 급제하면서 이이는 9번이나 장원에 급제했다는 이력을 얻었다. 대를 이어 장원에 급제한 가문은 있어도 한 명이 여러 번, 그것도 9번이나 달성한 사례는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없었다. 하지만 이이의 반대파들은 그가 치를 필요도 없던 시험에 응시해 다른 이들의 기회를 빼앗았다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이력 덕분에 이이는 구도장원공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갈 때면 어린 아이들까지 구도장원공이 지나간다 공 말한 만큼 유명한 별명이 되었다. 이처럼 구도장원공이라는 전무후무한 이력을 얻은 이이는 명종 19년인 1564년에 호조저랑에 임명되었다가 곧 예조저랑이 되었다. 이이가 관직에 나설 시기에 조선은 명종의 모후인 문정왕후가 사실상 조정을 지배하며 외척들이 전횡을 펼치고 있었다. 독실한 불자였던 문정왕후는 승려인 보호를 신임하여 고려 이후 폐지되었던 승려들의 과거 시험인 승과와 신분을 공인하는 도첩제를 부활시켰는데 이는 숭유업부를 표방하던 조선의 이념과는 반대된 행보였기에 사대부들의 큰 반발을 샀다. 때문에 조정 신료들은 문정왕후를 비판하는 상소를 자주 올렸는데 이 역시 보호를 귀양 보낼 것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한때 불교에 심취하기는 했으나 한번 마음을 정한 뒤로 이이는 불교를 비판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1567년에 명종이 승하하고 선조가 즉위하자 이이는 명으로 향하는 사절단의 동향을 기록하고 비리를 감시하는 서장관이 되어 북경에 다녀왔으며 이후 홍문관 부교리에 임명되어 명종실록을 편찬하는 작업을 맡았다. 조정에서 이이는 솔직하고 인물을 있는 그대로 비판하는 성품으로 유명했는데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원경의 면전에서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우유부단하다고 비판했으며 퇴계 이황의 제자인 김성일에게 이황의 학문은 훌륭하나 정신은 옛 사람들만 못하다고 발언하여 싸움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 이러한 비판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서 본인의 스승인 백인걸 역시 기가 세고 글이 거칠다고 평할 정도였다. 이런 면모로 인해 이이는 당시 많은 신료들을 적으로 돌렸는데 허균의 부친인 허엽은 예절과 근본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그를 비난했으며 류성룡은 무엇이든지 따지고 보는 면이 흠이다 라 평했다. 하지만 이이는 이런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를 위한 자신의 소신을 펼쳐나갔다. 홍문관 교리로 재임 도중 이이는 현 조선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담은 보고서인 동우문답을 저술하여 선조에게 바쳤다. 동우문답은 손님과 주인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의 개혁안을 담았는데 가문과 당파에 구애되지 않는 공정한 인재 등용과 아전의 녹봉 지급을 통한 부정부패 방지, 중앙에 공물을 바치는 방납의 시정 등을 주장했다. 또한 이이는 세금을 지역 특산물 대신 쌀로 받는 대공수미법을 주장했는데 이는 훗날 대동법으로 발전하여 현종대에 이르러 방납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이는 사간원 대사관 및 대제학, 이조, 형조, 병주의 판서 등 고위직을 역임하며 만원봉사, 응진원사소, 시무육조 등 개혁안을 담은 상소들을 여러 번 올렸다. 건국 이래 200년이 지났기에 이제는 창업과 수성을 넘어 재정비인 경장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고 여러 개혁책을 제시했다. 출신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들을 모으기 위해 서울과 노비들도 등용할 것을 주장했으며 약화된 북방을 보완하기 위한 10만양 병서를 제시했다.
비록 신만양병설은 선조수정실록에만 언급되어 그 실체가 과장되었다는 의혹이 있으나 당대 신료들 중 유일하게 국방 문제를 지적하고 병력을 증강할 것을 건의한 인물이 이임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이처럼 이인은 건국 이래 200년간 쌓여온 제도적 모순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개혁안들을 진언했지만 조정 역시 갈등으로 서서히 분열되고 있었다. 성종대의 중앙정계에 진출한 사림은 그 세력을 점차 키워나가 선조 시기에 이르러 조정의 핵심 계층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들은 점차 정치에 대한 견해와 학파에 따라 당을 이루어 서로 대립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붕당이다. 조선사에서 붕당은 선조 8년인 1575년에 3사의 인사권을 담당하는 이조전랑의 임명을 두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한 사건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이 일로 조정은 두 사람을 지지하는 파벌로 나누어 대립했는데 김효원의 파벌을 동인, 심의겸의 파벌을 서인이라 칭했다. 김효원의 집이 한양의 동쪽에, 심의겸은 서쪽에 위치했기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이렇듯 조정이 두 파벌로 분열되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인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을 지켰다. 서로 간의 견해 차이는 존재할지언정 모든 신료들이 왕 아래서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인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조정이 서인과 동인으로 분열될 조짐을 보이자 이인은 선조에게 상소를 올려 문제를 일으킨 심의겸과 김효원을 지방관으로 좌천시켰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이인은 동인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다. 두 사람을 좌천시킬 때 심의겸은 개성유수로 김효원은 함경도 경흥부사에 임명했는데 개성이 한양과 더 가깝고 중요한 위치임을 이유로 그가 은연중에 서인을 지지한다고 규탄한 것이다. 동인 중에 이이가 비판했던 이황의 제자들이 포함된 것 또한 비난이 거세지는데 일조했다. 때문에 동인들은 과거 불교 임무는 물론 장원급제를 9번 한 경력을 이유로 이이가 교만하며 일에 있어 독단적이라 비판했고 그의 개혁안 역시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반대했다. 더욱이 이이 역시 중립을 표방한 데다가 비판을 가리지 않는 성품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파벌이 없어 동인의 공격을 홀로 감내해야 했다. 결국 정치적 입장으로 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이이는 결국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지지할 동료들을 모았다. 이때 그에게 손을 내민 이들이 서인이었다. 심의겸은 자신을 개성유수로 좌천시켰음에도 이이에게 악감정 없이 친근감을 드러냈으며 서인들 역시 그를 옹호했다. 이는 이이가 동인들의 공격을 받은 것과 더불어 이황, 조식과 같은 대학자들을 스승으로 둔 동인과 달리 서인 측에는 그에 비견될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이의 성격과 개혁을 비판했던 이들도 그 능력과 학문적 성취를 인정했던 만큼 서인은 그를 구심점으로 사마당을 결속시키려 했다. 그렇게 이이는 현실과 타협하여 서인의 영수가 되었지만 자신을 지지하는 파벌이 생긴 덕분에 구상했던 개혁안들을 어느 정도 시행할 수 있었다. 기존에 주장하던 세금 제도 개편과 병력 양성 이외에도 군정개혁과 지방 군연의 통폐합을 주도했으며 국가경제를 담당하는 기구인 경제사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부모 중 한 명이 노비이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 제도를 폐지하고 노비와 양인 여성이 혼인하면 그 자식에게 양인 신분을 부여해 평민의 수를 늘려 재정을 확충할 것을 건의했다. 이이의 개혁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1583년에 여진족 이탄계가 3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함경북도를 침략하자 이이는 병조판서로서 물자와 병력을 원활하게 보급하여 이탄계를 격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에 논란 조정에서 이이의 건의대로 기존의 동원체제 재정비와 서울의 묵과 응시, 대동수미법의 시행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이의 개혁은 온전히 시행되지 못했다. 그가 주장한 대동수미법과 서울어통, 병력 양성 등의 안건은 당시 여러 현실적 문제와 기득권의 약화를 경계한 신료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와 대립하던 동인은 이이의 개혁은 신분제를 문란하게 만들고 민생을 파탄내어 사회를 어지럽히는 길이라 비난했으며 같은 당인 서인 역시 현실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이처럼 번번이 좌절되는 개혁과 당에 따라 맹목적인 반대만을 외치는 신료들, 쌓여가는 폐단을 인지했으면서도 지지부진하게 대응하는 조정에 시달린 결과 이이는 깊은 회의와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1583년의 병조판서 제임도중 동인들로부터 받은 탄핵이었다. 당시 이이는 선조의 부름을 받고 입고라던 중 현기증을 일으켜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에 동인은 그가 왕을 업신여겨 돌아간 것이라 비난하며 그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이이를 두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소인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졌으며 과거 불교 이문을 듣집 잡아 임금과 어버이를 벌인 중이라는 인신공격까지 나왔다.
비록 선조가 청을 거부하고 상소를 올린 신료들을 파직시켰으나 이미 이이는 정치에 극심한 환멸감을 느낀 뒤였다. 이후 선조는 그를 배려하여 이조 판서에 임명했지만 그동안 과로와 정신적 고통으로 이이는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에 선조는 직접 의원을 보내 치료하도록 조치했지만 병세는 점차 악화되었고 결국 이조 판서에 임명된 지 4달 뒤인 1584년 1월 16일에 이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향년 49세의 나이였다. 실록에 의하면 사망 하루 전에 의주 목사에 임명된 서익이 찾아와 북방의 대응 방안을 물었는데 이에 이이는 가족들의 만류도 거절하고 그를 만나 6가지 계책을 전한 뒤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음날 사망했다고 한다. 소식을 들은 선조는 소리내어 통곡할 정도로 이이의 죽음을 애통해했으며 그의 발인날 백성들이 횃불을 들어 그를 애도했는데 그 길이가 수십 리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이는 평소 검소하게 살았기에 재산이 없어 그의 친구들이 돈을 모아 장례를 치른 뒤 작은 집을 사서 남은 가족들에게 주었으며 사후 그의 시신은 고향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에 안장되었다. 율곡 이이. 그의 삶은 도전과 좌절의 연속이었다. 장원급제를 9번 할 만큼 장래가 촉망받는 인재였지만 모친의 사망에 충격을 받아 불교에 귀의했으며 이는 평생 동안 그를 괴롭혔다. 모두가 화합하여 이끌어야 할 조정은 지연, 학연에 따라 나뉘어 분열되었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난무하는 공원 논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건국 200년 이래 점차 정체되어가는 나라의 모순을 파악하고 이를 쇄신하기 위한 여러 개혁들을 시도했지만 이는 기득권을 침해하는 일이었기에 그 뜻을 알아주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정적들에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허험한 일 삼는 간신이라 조롱당했으며 동료들에게도 현실성이 없다며 비판받았다. 하지만 훗날 이이의 개혁안들 대다수가 시행되면서 조선은 다시 300년을 더 존속할 수 있었다. 공납의 폐해를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했던 대공수미법은 광해군 시기 선해법을 거쳐 현종, 숙종대의 대동법으로 이어져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상공업을 발전시켜 조선 후기 화폐 경제와 도시 발달에 일조했다. 또한 양민의 증가를 위해 노비와 양인의 자식은 양인으로 정하는 제도 역시 영주대의 하나의 법령으로 정착해 노비의 수를 크게 줄여 기존의 신분 질서와 사회체제가 해체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약화된 국방을 보완하기 위해 제대로 훈련된 대규모의 병력 양성과 이를 위한 군제 개혁을 주장했으며 이는 이이 사후 8년 뒤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인해 미래를 내다본 현안이라 평가받았다. 이처럼 이이의 개혁들은 대부분이 후대에 시행되어 조선 후기의 발전과 역동성을 길러낸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심의겸의 일파로 시작한 서인은 이이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해 인주 시기의 주류가 되어 세도정치 이전까지 조선을 이끌어 나갔다. 때문에 사후 이이는 그 식견과 서인들의 영수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조선 후기의 실학자 성우 이익은 국조 이래로 시무를 아는 자는 반계 유형원과 율곡 이이뿐이다 라 평했다. 하지만 후대의 성각자로 칭송받았던 것과 반대로 생전의 이이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개혁가였다. 200년의 평화에 젖어 서로에 대한 비방이 난무했던 조정에서 이이는 경장을 외쳤다. 풀린 검은고의 줄을 다시 조인다는 뜻처럼 느슨해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활력을 불어넣어 다시 200년을 이어가고자 했다. 당대의 시급한 문제인 시무를 실속 있게 처리하는 무시를 강조했으며 시무와 무시, 경장이 아우러져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 이야기했다. 이처럼 당대의 문제를 꿰뚫는 통찰력과 기득권과 홀로 맞설 만큼 강렬했던 개혁을 위한 열정, 그리고 후대에 실현된 그의 개혁이 만든 변화된 조선은 이이를 조선 후기 300년의 설계자라 평해도 부족하지 않게 만든다.